오늘 미나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 것은요, 한국 미나의 상징 세계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름은 조에스더고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름의 뜻은 아시죠? 네. 전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성과 미모를 갖춘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고요. 이렇게 웃는 얘기를 할 때는 웃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덜 무안해요. 안 웃으시면 정말 무안해요. 저 여자 왜 저러지?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기 때문에 웃을 때는 편안하게 웃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차는 크게 상징의 의미와 조합, 행복이 가득한 상징화,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미나가 굉장히 넓어요. 왜 미나 부분이 넓으냐면, 모든 예술이 내려오면서 마지막 한 기루로 흘러갈 때, 그러니까 골짜기의 물들이 내려오고 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큰 바다로 합쳐지는 합류의 곳이 있잖아요. 미나의 부분이 전체의 모든 미술의 맥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부터 거의 발달한 부분이라 워낙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일단은 되도록이면 의미를 추렸어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머님들, 한국의 미나는 보는 걸까요? 읽는 걸까요? 보고 읽는 걸까요? 보고 읽는, 그렇게 한 번에 맞추시면 어떡하죠? 보고 읽는 거. 맞습니다. 미나를 감상하는 방법을 보면, 보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은 구도라든가 배치라든가 선의 강약이라든가 필치 세련된 것과 섬세한 것, 그리고 채색과 농담, 표현 기법과 같은 작가의 작품 솜씨를 보는 거고요. 읽는다 그러면 예전에 동양화 읽는 법 이런 책들이 있었죠. 거기 있는 것처럼 작자가 감상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 전달을 읽는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나는 결국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나에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징으로 남는가 보면, 미나가 주로 발달한 시기가 18세기, 19세기 이후라서 미나의 부분은 주로 행복 또는 기원, 염원 같은 걸 담고 있는 길상적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잡기 아니면 삿된 것을 막고하는 벽사적 의미,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또는 아니면 삼강오륜에서 효자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미나는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가 조화된 것인데, 그러면 미나에만 상징과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미나뿐 아니고 한자 문화를 동반하는 동아시아 회화의 전반에 걸친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세계 회화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문화권을 기반으로 했던 동아시아권의 특히 미나를 동반해서 길상적 상징,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바탕이 되는 현세 구복적인 길상적 신앙이 중심을 이루어요. 18세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그림을 조금 그려서 선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담잖아요. 그냥 딱 그리는 거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냥 그리죠. 자기가 잘 그리는 거.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나에 대한 상징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미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좀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줬어요. 왜냐면 그런 말씀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미나를 단순히 색채만 바라보고 그러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아니 색깔만 동동 톡톡 떠서 무당집 같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아가면 볼 수 있는 시각이 다채롭고요. 또 그러니까 미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인 동시에 또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 소망의 상징 체계를 서로 깨닫게 되는 예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조형세계를 하면 작품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각자 다르죠. 객관성이 확보가 안 돼요. 예술이라는 게. 그쵸? 근데
안다는 것, 잃는다는 것, 상징세계권은 어떤 문헌적인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느 횟집을 갔는데 쏘가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쏘가리 그림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편안하게 아무렇지않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쭉 내려오던 역사가 어느 순간인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 중에서는 분명히 의미를 전달하면서 냈던 건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이 미나의 부분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나적 의미는 또 대중들에게 또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겠죠. 어머 이거 뭐네? 이거 뭐네? 사실은 미나의 뭐 조형적인 부분을 해달라, 색채의 부분을 해라, 미나는 무엇인가 정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건 아마 대중적으로는 상징이 가장 효과적일걸요? 왜냐하면 색채든 조형이든 이거는 객관성이 확보된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도 저 사람도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헌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징적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흥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상징적 연구는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랬죠.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길상적 상징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그럼 중국 문화에 아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징의 연구가 중요하냐면 상징을 딱 연구를 해보면 동아시아 세 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돈이랑 관계된 거, 부랑 관계된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학구열이 불타시죠? 어머님들 평소에는 안 가시다가 새벽기도 나가시고 이렇게 108배 뭐 이런 거 데리러 가신 건 자녀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풍요로워져서 기도하면서 우는 엄마들은 아들 대학 보내는 엄마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까지 학구열이 불타는데 미나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징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있고 중국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쏘가리 그림 같은 경우에 쏘가리 궐 이렇게 있거든요. 뭐 그 한자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쏘가리 궐 그러는데 그래서 걸어도에서 대궐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역사를 쭉 보면 그게 지금은 궐이라고 읽었는데 옛날엔 괴라고 읽었대요. 그리고 쏘가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게 입신 출세, 입신 양면이 상징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안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쏘가리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지를 않아서 쏘가리 자체를 안 그려요, 거지. 근데 우리나라만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연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문화 강좌를 들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품이나 전시를 다 한번 가서 자녀들과 간편하게 어머 이건 뭘 의미해?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효과로 최고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이 가득한 상징화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길상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거는 다 그렇다는 것보다 거의 미나의 부분에서 90%가 넘어요. 길상적 상징자. 근데 길상은 뭐 출처를 보면 주역의 제사 부분에 길상유상에서 운세가 좋은 징조 또는 좋은 일이 있을 조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길상의 의미는 어떻게 담고 있는 거냐면요. 동물이 속성이나 또는 동식물이 생태의 속성에서 우리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아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상징을 삼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이 오래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십장생도에 학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같은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상징의 주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를 놓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빠질 수 없는 출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출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제의 폐지 이후 그 전까지는 출세라 그러면 과거급제였잖아요. 과거제가 일본이 들어오면서부터 폐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출세의 상징이 급격하게 줄어요. 줄으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왠지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움직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화, 그러니까 맨날 물고기나 꽃이나 아니면 뭐 새나 쌍으로 그리는 거예요. 가정의 안녕, 평안.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나타나는 건 다산기자,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장수하려고 하는 소망 자체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오래 사는 게 있고 내가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곧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화초 있죠. 난초 꽃은 왜 피든지 아세요? 물을 잘 안 주면 피는 거 아시죠? 난초 물 많이 주면 안 펴요. 왜냐면 잎이 무성해지지 꽃을 안 펴요. 그러니까 꽃들이 많이 피려고 할 때는 뭐냐면 생명의 본능을 느낄 때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처럼 민족적으로 국사적으로 암울할 때 우리는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화려한, 그래서 오방색을 나타내는 문양의 더 화려한 부분에 또 가정사나 뭐 아이들에 대한 거나 건강에 대한 것을 치중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민화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양대 전란을 겪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 더욱 번창해지는데, 예를 들면 19세기 염원의 시대라고 할 만큼 길상적 소재가 단순히 민화의 그림뿐 아니고 하다못해 베갯머리에 이렇게 탁 비고 자는 베갯머리 몸통에 있는 통 보면, 베갯보에도 보면 박쥐 있죠? 여러분 그거 나방처럼 보이는데 박쥐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박쥐를 해서 그 어떤 상징, 박쥐가 갖고 있는 게 복의 상징이거든요. 이제 쫙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활 주변에서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선이 종말을 예고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말미해서 아마 팽배해진 위기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원초적이라고 할 만큼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근데 길상문화라는 게 그전에는 양반들은 우리는 절제해야 돼 이러면서 색깔도 거의 안 썼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양반들도 그런 길상문화가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 공유를 같이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모든 문화가 발달을 하려면 호사가라는 게 뭐냐면 그림을 내가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발달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민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민화를 더욱 사랑합시다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서양화보다 더 사랑합시다 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배우고 나시면 어디 가셔갖고 어머 민화 보면서 어머 유치해 알록달록해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전 너무 놀랐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고등학생 애가 한 명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단청을 보더니 무당집 같아요 막 이러는데 당황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 무당집 가봤니? 이러려다가 할 말이 없어서 또 왜 안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길상적 상징의 특징을 보면요. 민화의 상징성은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연유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징이 되든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식물이 독특한 속성이나
생태적인 의인화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이러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다든가, 석류가 씨가 많다든가, 아니면 문헌적인 근거는 좀 약하진 좀 한국적인 부분으로 나가면 고추를 바라보면서 사나이를 연상한다든가, 빨간 고추, 뭐 그런 것들이 다산기장과 연결되는 건 동물의 속성에 의한 것이고요. 생태적 속성에 의한 것이고요. 중국 문화의 전례를 통해 명칭이 발음과 관련된 동음유감 작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 좋은 문구를 딱 정해놔요. 그러면 연연유여 그러면 해년자 2개 쓰고요. 이슬유자에다가 여유로울 자, 여자를 쓰면 해가 늘어날수록 여유로워지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거를 딱 찾아서 매치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어하고 해년자의 연하고가 중국 발음으로 이유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니까 쌍어지요? 이유는 그러니까 여유로울 여자하고 물고기 어자하고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꽃에서 연년이니까 연꽃에서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면서 쌍어로 그려지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사세요라는 연년유의 그림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 동음유감 작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쥐가 푸우라고 하는데 이게 복을 상징하는 푸우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유의 현상 있죠. 눈물인가 누운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전적 명구나 일화를 묘사해서 상징적 의미를 추가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등용문고사 아시죠? 예. 좀 이따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등용문고사라든가 뭐 아니면 점어상중 뭐 이런 것들 고사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쫙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입신출세를 상징하는 것들은 이 부분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를 도안해서 여문을 표출하는 건 뭐냐면 백복백수도라 해서 복자를 100개를 도안하고 숫자를 100개, 그러니까 딱 100자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딱 100개가 아니고요.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도안을 해서 직접 나 오래 살기를 바래, 나 복 받기를 바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들한테 어머님들이 한 땀 한 땀 따서 100명 이상한테 되는 수를 놓아서 주잖아요. 숫자의 수를 놔서 주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 전쟁이 없죠? 전쟁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의 기원을 모아서 너희 생명을 부지해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문화적 유사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언어유에 의한 동음유감 작화법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예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자가 죽을 사자하고 똑같다고 해서 사칭 없죠? 영어로 포하는 F충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실은 수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기피하는 거에.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은 좋아하는 숫자가 8이에요. 왜냐면 발달하다 할 때 빠하고 8팔자의 빠하고 유사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치를 해요. 그래서 얘들은 팔보문이라든가 보배로운 8가지의 문양이라든가 안팔선 같은 경우에 신선의 8명이 들고 다니는 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팔선이라는 개념을 자꾸 잡고, 이런 부분이 이게 민족적 추이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뭐냐면 우리는 꺼리하고 기피하는 것들을 표면상 내세우면 얘네들은 좋아하는 부분들을 표면상 내세우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낙천적이지 않을 것 같죠? 그림에서는 안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뭐하고 같으냐면요, 이 왓다장불이죠? 전통 혼례 패백 장면 기억하세요? 패백이 어떤 거죠? 패백 드릴 때 주로 신부한테 뭐 뿌리죠? 대추, 밤 뿌리죠? 보통 왜 뿌리죠? 아들 나라고 뿌리죠. 그러니까 보통 대추는 씨가 있으니까 아들이고 밤은 씨가 없으니까 딸이다. 자식 많이 넣으라고 막 뿌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거고요. 자, 보세요. 대추가 짜오라 그래서
이르다는 의미 짜오, 이를 조자하고 교체해서 쓰이고요. 밤율자가 설립자 리하고 교체해서 써요. 발음이 똑같아서. 그러면서 열매를 나타내니까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니까 쯔라고 해서 아들이나 손자를 낳겠다면 밤과 대추의 열매는 조립자. 그래서 속히 자손을 빨리 잉태하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쫙 떨어지면서 요즘에는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사람도 꽤 많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늘 수업 듣고 나면 뭔지 몰라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다니까요. 이게 효과라는 거죠. 일반 세중에게. 자,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민화의 주요 소재를 바라보면요. 쭉 여기 지금 예화로 드린 것 말고도 몇 배나 된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 예화로 나타내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대표적인 거하고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쫙 보여드릴 것들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인물로는 주로 곽분양 또는 곽자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나라 때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중에 부유해지면서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대요. 손자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본을 받아서 하는 거고, 백동자도는 동자 100명이 막 정원에서 이 놀이 저 놀이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은 모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그 다음에 연꽃, 장미, 장춘이라 그래서 언제나 푸른 청춘을 유지해라는 장미, 동백매와 오동나무, 감 등 있고요. 과일은요, 주로 진짜 이거는 다상기자하고 상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석류나 불수감처럼 안에 씨가 맞는 거는 알이 많다는 것과 동일해서 아들을 많이 낳다, 자손을 많이 낳는 의미고, 오이나 가지는 생식자하고 닮았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에서는 물고기, 박쥐, 봉황, 용, 새우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셨죠? 민화의 주제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주제 많거든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갈 만큼 많거든요. 보통 그래서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민화 작가들은 정말 제대로 그리실 때, 조금 그릴 때 말고요. 조금 그릴 때는 이제 약간 색칠 공부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제대로 그리실 때 민화 같은 경우에 정말 20-30년 해도 명함을 못 내민다고 그러거든요. 워낙 주제가 폭넓어서. 그만큼 많고요. 기물은 뭐냐면, 왜 우리가 여의주 할 때 같은 이런 구슬기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있는 여의가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팔보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민화의 주요한 상징은 인간의 현실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길상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표현하는 매개초로서 하나하나의 소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린 순서를 보면 민화의 상징 주제 중에 되도록이면 이 안에 되도록 거의 들어갈 수 있게 압축을 잡았어요. 입신출세를 나타내는 것, 부귀유여. 그러면 일단은 돈이랑 관계되는 부분들이겠죠. 돈 많이 벌려고 할 때. 그리고 수복장수 같은 경우에 장수를 누리라는 거하고 그냥 복이라는 의미를 지금은 점점 부로 환치가 되죠. 근데 부가 아닌 일반적인 복, 잘 살았다, 복 받고 살았다, 이런 의미들이 복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부부합은 두 부부가 금슬 좋게 살았다는 의미. 그리고 다산기자는 다산, 많이 낳는 거하고 기자, 아들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꼭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것. 그런 거고, 간의 평화는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를 하고 집안이 평화로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럼 벽사는 결국 앵마기 같은 거겠죠. 그런데 민화에도 소재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벽사의 개념 중에서는 삿된 것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왜?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좋은 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쁜 것을 물리치는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거 보면 입신출세의 뜻은 다 아시죠? 근데 높은 벼슬에 올라 많은 봉급을 받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를 우리는 다 바라죠. 어머님들이 자식들한테 서울대 가라 공부하라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죠. 근데 왜냐하면 보세요. 높은 간지에 올라가면 벼슬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녹봉을 받죠? 그럼 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복봉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부가 창출되고 또 존경까지 받죠. 그러면 질상으로 대치되는 것을 크게 모으면 복록수라고 하잖아요. 네, 복록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복하고 녹이 두 개나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인들은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중인이나 양반계층은 기술직인이라든가 상업을 통한 성공, 즉 부의 축척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서 민화 중에는 다른 부분보다 물고기랑 관계된 입신출세의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문자로 도로는 질상어 있잖아요. 방금 백복 백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녹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들 일각에서 말을 해요. 개인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는 조선의 가족주의적 성향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상징보다는 함의를 담는 상징의 27세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청빈함을 자랑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대놓고 나 부해지고 싶어, 나 벼슬에서 팍 올라가고 싶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참쓰기가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력을 하더라도 망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육문을 넘었던 등용문 고사를 나타내는 물고기를 그림으로 해서 탁 이렇게 탁 붙어라, 과거 급제라,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도와 같은 너무 직접적인 표현에는 주로 수라든가 일반적인 복을 나타내지 돈에 나타내는 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물에다가 소망을 담아서 함의적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아름다움이자 우리나라의 문화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요즘과 같이 막 벗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보일 듯 말 듯. 이제 그게 민족정서 안에 조금씩 담겨져 있는 거야. 뭔가 가려야 될 부분은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일 듯 말 듯. 그러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입신출세로 보면 주로 관계되는 그림을 소재로는 입신출세 소재로는 아까 말했던 물고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면, 주요 화재로는 관상가간, 봉우복로, 어변성룡, 거로도, 삼호도, 정룡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참 재미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일부러 한자까지 써드렸는데 뭐 이거 해석하고 있겠어? 재미없잖아요. 이제 그림으로 보자고요. 자, 여기서 중심이 됐던 게 그 원숭이가 제우후하고 발음이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논어책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제후들이 쓰는 관역에 맨 끝에 관역 있잖아요. 옛날 화살요. 거기에 원숭이의 모양을 넣었대요. 그래서 제후를 상징할 때는 원숭이를 대체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숭이가 안 나죠? 그래서 원숭이후와 제후를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직 등용의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봉우, 복록하고 비슷한 의미겠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봉우, 복록은 뭐냐면요, 원숭이, 사슴, 벌, 박쥐를 함께 그려서 봉우, 복록의 뜻을 나타낸다. 뭐냐면 제후로 책복을 받아서, 봉자가 받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받아서 복과 녹을 함께 받으세요, 누리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숭이하고 사슴이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박쥐는 저 나무 뒤쪽에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원숭이 없죠? 그래서 원숭이 그림이 거의 안 그려져요. 저도 원숭이 그림 참는데 무지 힘들었어요. 왜냐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중국은 많이 그려져요. 그게 민족적 추이가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걸 그리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귀한 이유는 소재도 별로 없지만 17세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입신출세의 여러 상징 중에 하나가 수탉이 있어요. 수탉인데
여기서 입신 출세를 나타낼 때는 보통 한 마리를 그려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제가 입신 출세하고 닭을 딱 보여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머 닭은 다 입신 출세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고 병아리가 많이 있는 걸 때는 다상기자라든가 부부화, 닭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으면, 여기서는 수탉인데 수탉은 왜 그러냐면 수탉 웅자, 그 수탉을 웅계라 그러거든요. 중국어로 웅계라 그러는데 거기 웅자가 영웅 웅자와 같은 의미죠. 같은 웅자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의 기상을 드높였다 해서 수탉을 많이 그리고요. 수탉이나 또는 또 수탉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기본적인 사물에 대한 특징을 인식으로 해서 의문이 비슷한 걸 교체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런 특징이 없는데 막 교체를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탉이 이렇게, 왜 닭싸움 하잖아요. 저도 닭싸움은 안 봤는데 그렇게 무섭대요. 그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적과 싸우는 용맹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탉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수탉을 입신 출세를 하는 이유는 닭벼슬이죠. 빨간 벼슬. 빨간 벼슬이라든가 공작의 빛과 같이 화려한 문양을 갖고 있는 것은 귀하게 되다, 존귀하게 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신 출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큰 소리를 우는 것을 공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공계명인데 그거는 공명하고 발음이 똑같은 공지밍, 그래서 공밍하고 비슷한 발음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계명과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수탉을 그리면서 공명, 북이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모란이 북인 건 다 아시죠? 모란이, 이게, 왜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란은 거의 북이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별로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모란이에요? 안 그래 보이시죠? 저도 이게 모란인 걸 납득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세트 그림이에요. 옆에 보면, 세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렸는데, 색깔이 좀 나와요. 확실히 모란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겹쳐 놓는 거예요. 부만 얻을 것도 아니고, 예? 명예만 얻는 게 아니라 둘 다 쌍방을 겹쳐서 얻어라. 북이 공명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리고 수탉을 그릴 때는 혼자 있거나 아니면 수탉이 우는 것일 때, 입신 출세랑 관계되는 그림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관상가관과 같은, 아까 관상가관이라는 거 보셨죠? 뭐냐면, 관상가관은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요, 맨드라미하고 수탉이 결합해 있거나, 아니면 맨드라미 밑에요. 맨드라미 아시죠? 닭벼슬처럼 생긴 그 꽃 있잖아요. 그 맨드라미하고 개가 있거나, 아니면 맨드라미 꽃이나 잎 위에 여치가 있을 때 그려지는 그림인데, 제일 많이 그려지는 건 맨드라미하고 닭하고 그려질 때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맨드라미 꽃도 꼭 닭벼슬이 수탉의 벼슬과 비슷해서 맨드라미 꽃은 개관화, 개두화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닭벼슬이 벼슬하고 벼슬길에 오른다는 거하고 비슷하죠? 마치 관 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벼슬이 더해진다, 관직이 더해진 데서 더할 가짜가 붙는 거야. 그래서 관 위에다가 관을 더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관직길에서, 벼슬길에서 관운이 형통하여 잇따라 승진하기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럴까 싶죠? 근데 문헌상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도 지금 모르는 걸 그때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단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콘서트에서,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유행어를 갖고 왜 웃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미 그때 당시에는 다 공유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잊고 있는데, 다시 부활에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전수가 될 때 똑같이 그 의미를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닭을 그리면서
출세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 다른 아이콘인 도상을 이용해서 분명한 건 의미를 담아야 되는 게 그림일 수 있다는 거죠. 의미와 형태가 결합이 될 때가 그림이었는데 지금 의미를 다 잊어버렸다고 의미가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서 배우게 되면 상징의 부분을 배우게 되면 잊혀져가는 의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작이 벼슬작과 동일한 음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본초 강목에서 보면요, 공작작과 벼슬작은 같은 글자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원전을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얘는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군요. 제 손이 좀 특이한가 봐요. 왜냐하면 작자 자체가 원래는 청동기에 이렇게 공작처럼 생긴 잔이 있는데요. 그게 공작을 닮았대서 저 작자를 썼대요. 그 작자를 썼기 때문에 공작의 작과 지금 말하는 벼슬작자 있죠. 그 작가는 동일음으로 바꿔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작을 그리면서 벼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경에 보면 공작의 울음소리는 전 참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절절하면서 족족했다고 해서 중용의 덕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꺼익꺼익 그러면서 딱 이렇게 안 울었다는 소린가 봐요. 뭔가 그때 분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위열삼대라는 건 뭐냐면 학과 꽁과 공작을 그리면서 이건 문관의 흉배에 있던 문양들이에요. 문관 1품간 할 때는 학을, 2품간 할 때는 꽝을, 3품간 할 때는 공작의 예복의 휘장을 달아내서 위열삼대라 그러면,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흉배라 그러면 잘 떠올리는 게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 아니면 학이죠? 학은 기억나시죠? 일관. 그래서 근데 호랑이 같은 경우에 용맹한 짐승 같은 경우에 무관한테 썼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작은 관운 혈통과 권세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어변송령도네요. 그래 중국의 등용문 고사에서 유래한 건데 큰 잉어가 하늘을 향해서 탁 뛰어오르는 것처럼 도약하는 모습이라서 양리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이게 어도용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물고기가 뛰어올라서 용문에 들어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용문. 그러니까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거는 중국 예전에 인간에서 내려오던 글 중에 있는데요. 360마리의 잉어가 황하를 건너면서 올라가 용문산에 이르렀을 때 새끼를 막 낳고 해서 3,600마리가 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마리만이 그것도 신령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다른 고기는 절대 안 돼요. 잉어만이. 딱 용문을 띄워놓으면 용이 된대요. 용이 딱 되려고 하려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36개의 비늘 또는 어떤 곳에서는 1개의 비늘이 거꾸로 솟으면서 그때 영린이라고 하죠. 그게 다 고사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거슬러 올라서 몸에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 몸이 부서진다는 얘기도 있고 용이 건드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이는 것이 영린이죠. 그래서 임금의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를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해서 부서지고 많은데 그리고 또 오르지는 못하는 잉어는 이마에 흑점이 찍혀서 다음에도 못 오른다. 이건 점액이라는 고사 있죠. 뭐냐면 관직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탁 낙점됐다고 합격에 딱 점 찍어주는 거. 그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건 사모도하고도 연결된 그림인데 한 마리가 벌써 용의 얼굴을 하고 있죠? 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꼭 한 마리만 그려요. 거기서 막 서너 마리 절대 안 그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피레미가 용되는 법은 없어요. 모든 물고기 속에서 유일하게 잉어만 돼요. 이게 꼭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어에도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입신 출세를 꼭 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선비나 학생의 방에 두기도 했고 요즘에는 실업
가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용식 아시죠? 이용식이 9년 만인가 아이를 낳을 때 그게 못 들어서 용이 탁 튀어오르는 그림을 계속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연예인들한테 화제였나 봐요.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걸어놓으면 자녀를 많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용식이 딸을 낳았잖아요. 지금 그 딸이 좀 크잖아요. 근데 처음에 결혼해서 9년간 아이를 못 낳다가 딱 이건가 튀어오르는 그 그림은 한 몇 달인가 붙여놓고 포기를 했는데 자녀를 진짜 낳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 뜸 한 뜸 떠서 100명한테 수를 받을 만한 그 정성, 그 바람이 모여지면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의 힘이 되죠. 그런 거랑 비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는 그런데 한국적인 변형이 여기 또 일어나요. 너무 재밌는 게 잉어가 원래 잉어만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숭어로 바뀌어요. 숭어로 바뀌어요. 그럼 잉어인지 숭어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죠? 저는 이걸 전공한 사람이니까 알거든요. 숭어는 지느러미가 1개, 2개 있어요. 그리고 숭어는 많이 튀어 올라가고 휘어요. 이거는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임금이랑 관계되는 용봉탕 있죠. 그러니까 용하고 봉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황 대신 닭을, 용 대신에 잉어를 넣는데 잉어가 리잖아요. 잉어리잖아요. 이시 조선에서는 같은 음을 가지기 때문에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한 어종으로 숭어나 붕어를 얻었다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재밌죠? 이런 거 발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이 그림처럼, 이거는 일부러 왜 제가 예화로 보여드렸냐면, 같은 족자니까 하나는 잉어고 하나는 숭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류에는 분명히 숭어예요. 숭어인데, 다 잉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나 중국에는 숭어를 갖고 잉어로 바꾸는 그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근데 하나의 흔적은 있다면 당나라 때도 이시였거든요.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다. 곤장을 몇백 대 맞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들에 근거를 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요. 자, 중국과 우리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중국은 용문을 뛰어넘을 때 용문을 그려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얘네다 봐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떻죠? 해를 품는 이거 지금 이게 강으로 보이세요? 잉어 민물고기인 거 아시죠? 이거 바다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웬 동해바다에 일출을 나타내는 동해바다에 그렇잖아. 근데 잘 보세요. 문무왕이 용이 됐죠? 그리고 동해바다에 뿌려달라 그랬죠? 자, 유일하게 용이 될 수 있는 물고기인 잉어가 동해 용궁의 터전인 용왕의 터전인 동해에 자리 잡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용문 안 그렸다니까요. 용문 안 그리고 해를 그렸어요. 가슴에 기상을 확 받은 거죠. 해를 그렸는데 이게 해가 그려지다가 갑자기 여의주가 돼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거 발견하기도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일제시대잖아요. 일본의 일장기가 해잖아요. 일본하고 연상이 비슷하게 되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도 민족적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 재밌는 그림이죠? 아닌가요? 막 강요하는 건가요? 제가 또 강요를 잘해요. 이때 막 재밌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쏘가리인데 쏘가리를 가리켜서 걸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쏘가리 걸자 이꼴 대골 걸자를 해서 과거의 급제에 대골에 들어가는 벼슬길을 한다는 입신출세를 그렸는데 중국에서는 쏘가리를요 개어 또는 귀여라고 해서 고귀하다, 여유롭다는 의미고 부귀유여의 상징으로 나타내서 쏘가리를 만약에 굳이 그린다면 벼이삭이나 나뭇가지에 꿰인 쏘가리를 갖고요. 예? 부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일본에서는 쏘가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쏘가리 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입신출세의 상징을 담아서
도약하는 소가리를 그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소가리 골자라서 대골 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바람을 다 찾아보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왜 이러죠?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자, 소가리 골자, 대골 골자 발음을 제가 안 써놨네요. 보세요. 안 써놨네요. 이게요, 소가리 골자하고 대골 골자하고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자 발음으로 지금까지 비교했잖아요. 한자가 아니고, 우리가 읽는 한자가 아니고, 중국 원음, 성음으로 발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안 맞아요, 여기에. 근데 이게 왜 했냐면, 그래서 한국화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강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유가 지복유설인데, 거기에 이미 조선 초기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소가리는 곧 지금이 금민어로서 세상에서 전하게 해서 이것을 뭐 천자가 조해서 천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소가리를 나타낸 이 한자어는 괴이지, 세상에서 이것이 중국의 입성이 오는 가운데 걸로 잘못 발음되었다고 써져 있어요. 백과사전에. 근데 우리나라로 걸로 발열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대궐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대궐이라고 안 하고 항궁이라고 그러죠?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리 발음을 걸로 읽으면서 대궐에 들어가서 관직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국 발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국적 발음에 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유사한 것이면서 또 다른 의미인 점어상중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보세요. 얘가 무슨 곡이죠? 그림을 딱 봤을 때 잉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염이 없다. 그러면 잉어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낄따라다 그러면 낄따라고 이렇게 휘어있다 좀 그러면 숭어고요. 약간 짧고 통통하다 그러면 붕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염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매기겠죠, 매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뭐 귀전록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 동국이상국집에서도 나와 있지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매기가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매기가 이렇대요. 매가 되게 미끄럽잖아요. 근데 대나무 끝을 탁 물고 그 다음에 탁 물고 탁 물고 탁 물고 하면 올라가도 간대요. 그래서 근데 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건 보세요. 이게 대나무인가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자, 우리나라에 오면 다 버드나무로 바뀌어요. 너무 웃기죠? 우리나라에 대나무로 안 바뀌어요. 근데 중국에서 버드나무를 안 그려요. 버드나무 바뀌는데 이유가 뭐냐면 버들나무 유자가 하고 머물다 유자하고 교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관직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아하, 이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매기를 그릴 때는 이거 뭐 그렇게까지 나가면 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전려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많죠? 이 개가 뭐 갈대인지 벼이삭인지 뭐 이상한 거 물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도대체 이 그림을 왜 그리나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변성년도만큼이나 입신 출세랑 관계된, 특히 과거 시험과 관계돼서는 트렌드 마크가 되었던 거예요. 거의 도상처럼 된 건데 이건 뭐냐면 개가 딱 종류가 또 있어요. 보통 개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동남창개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닷개가 아니에요. 바닷개가 아니고 동남창개라 그래서 왜 민물개 그래서 그리고 얘는 뭐냐면 벼이삭이 아니에요. 갈대요, 갈대. 왜냐면 갈대를 딱 물고 갈대를 전한다. 그래서 전료가 되는 거예요. 전할 전자에다 갈대로 전도하고. 근데 이 전도하고 금전에서 이름을 불리는 전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되면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고 1등부터 쫙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급제부터 해갖고 1, 2, 3등 부르잖아요. 금전에서 이름이 불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전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고 전려도 하기 때문에 이왕 이제 욕심 좀 더 부린 거죠. 과거에만 붙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왕이면 수속해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거 갖고 보통 지금 동양화 있는 법 쓰셨던 조영진 선생님 같은, 조영진 선생님이 잘못 쓰신 이유로 이걸 다 그렇게 그려요. 왜냐면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이게 6달월이 있어갖고, 예, 이렇게 전년은 대궐에서 합격자한테 이름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1등부터 3등까지요. 그게 전년인데,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6달월이 있어서 음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대궐에서 1등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등수가 높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내려줘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한 분이 그렇게 쓰시면 그분이 유명하시면 그다음부터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저도 이렇게 대중 강의보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미나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하기 때문에 아주 베이직적인 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너무 베이직적인 얘기는 까먹기도 해요, 사실은. 그럼 아까 연연이어도 보세요. 막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그거를 갖고 아무 설명을 안 한 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유명한 분이 대중적으로 한번 잘못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제 정말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시려는 측면에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삼여도인데, 삼여는 세 가지 여유로운 그림이잖아요. 근데 꼭 삼여도 보면 세 마리 물고기를 그리고 있어요. 삼여도. 아까 잉어가 맨 위에 용으로 변해가는 것도 세 마리 물고기였죠?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국지 위지 왕숙전이라는 거에서 동우의 고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동우한테 찾아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딱 이랬더니 동우가 딱 하는 말이 책을 100번 읽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자기는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동우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세 가지 삼여 여유로운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세 가지 여유로운 시간이 뭐냐면 하루 중에 여유로운 시간인 저녁, 1년 중에 여유로운 시간인 겨울, 그 다음에 농번기에 여유로운 시간이 비 오는 날이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화는 태도랑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 마리 물고기를 그리고 한 마리가 용으로 변해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그려서 꼭 너 붙어라 이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학문적으로 세 가지 여유로운 시간만 있으면 다 붙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갖고 위에서 용대가 붙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 마리 물고기를 그리는 삼여도에서 보통은 한 마리만 위에 올라가 있어요. 피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중국에서는 삼여도를 그릴 때 일반적인 피라미드를 그렸어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삼여도가 잉어하고 숭어가 아니고요. 쏘가리 이 삼여도가 거의 편안한 트렌드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이겠죠. 그러면 일로 영과에서 한 번의 과거에 급자라 이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꼭 원래는 백로 한 마리가 있어야 돼요. 일로. 네, 백로 한 마리. 그 다음에 연밥에나 그 다음에 백로 대신에 갈대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입신출세를 상징하는 건데 한 마리의 백로라는 것은 로라는 의미에서 일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한 번에 단번에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꼭 연에다가 연밥 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연밥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연이어에서 과거에 급제하라. 왜냐면 연과가 돼야 되니까. 연과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딱 이렇게 보면서 일로 영과 이래놓고서는 백로를 두 마리 그려요. 백로를 두 마리 그려. 이제 일로 영과를 까먹은 것도 있고요. 자, 이거를 이게 좀 상징이 왜 어렵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백로의 로자가 늙을 로자고 유행을 해요. 그러면서 일제 시대를 딱 접어들면 뭐가 있냐면 어차피 과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늙을 때까지 회로하면서 영과에서 모든 열매는 자녀와 관계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낳아라 그러면서 연밥에 새가 막 쫓는 거 있죠. 물총새가. 그렇게 그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영과의 원래 상징은 백로 한 마리에다가 연밥이 있거나 백로 대신에 갈대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갈대와 연밥이 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것을 이제 잠깐 헷갈려서 두 마리 그릴 때도 하고요. 왜냐면 후대로 올라오면서 로자가 늙을 로자하고 교체를 한 건데 요즘에는 입신출세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 마리 그려서 주거든요. 그리고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전시하고 뭐 그다음에 초시하고 복시 있잖아요. 두 대 다 껴가란 소리라고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여서요. 자, 그림 많죠? 자, 그러면서 백로 대신 갈대를 넣어서 일로 단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단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2로가 되면 두 번 해죠. 한 번 납박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출세는 그러면 동물만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청동기로 만든 솥인데 정이란 솥인데요. 이게 원래 예기로 원래는 치사용으로 쓰였다가 나중에 청동기로 만들어지면서 막 문양 넣으면서 예기로 쓰이는데 이게 예기로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예기로 쓰이면서 권세와 권력, 재기 의미 부분에 존귀하다는 의미의 지위를 나타내는 청동기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명절주가 유명해진 건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뭐 6대가들 나오고 할 때 많아졌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세 발 달린 솥이 나와요. 우리 생각에 이 솥이 뭐냐 그러면 이거 출세예요. 존귀하게 되라. 근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과거급제 없죠? 과거급제는 아니고 진짜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하는 트렌드 출세예요. 고귀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민화에서 두 번째인 부귀유여 하면 부와 귀해지면서 부와 귀가 있으면서 여유로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라는 소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는 것인데 몸이 세상에 드러나서 이름이 빛나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당연히 존경을 받죠. 예? 그리고 근데 부와 귀는 원래 안 같은 거 아시죠? 부가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면 귀는 존귀하게 하는 거라서 정신적인 만족감이라 사실은 꼭 돈이 많지 않아도 학문과 인품이 훌륭하고 대접을 받을 때 얼뜻 안 떠오르네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자, 그런 경우에 귀라는 부분이 쓰이는데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면 한번 보세요. 옛날 얘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죠. 그렇지 않은 얘기가 거의 없죠. 얼마나 바랬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보통은 모란이라든가 금괴, 그러니까 약간 금색이 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이랑 직접적인 연결이 관계될 때는 금색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저걸 되게 좋아해요. 금색이 나는 것, 금괴. 그 다음에 금붕어. 그 다음에 연꽃에서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연년유여 같은 것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부귀영화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모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모라는 부귀영화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지를 잘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쓰인 걸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모란하고 목련하고 해당화를 합쳐서 부귀옥당이 됐다. 이거 설명은 좀 이따 쫙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모란병풍은 부귀영화의 대표적 상징물인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잔치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병풍 빌리러 다녔죠? 병풍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용감이라든가 전례감 같은 데 관청에서 모란 대병을 빌려오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혼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작은 명품을 빌려갖고 키에 안 맞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옛날 사진들에. 근데 그것도 이렇게 첩첩이 이렇게. 왜냐면 옛날 물감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이 시중에 보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서 쓴단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보세요. 민간에서는 주로 혼인, 회갑, 혼례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면 궁중에서도 모란병을 쓰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래, 결혼이랑 관계된 거야. 아니면 길례인데 흉내에도 쓰여요. 우리 생각할 때 돌아가셨어요. 상례를 듣는데 국모가 돌아가셨는데 모란병을 그린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자 동양의 문화권일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승에 가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여 있죠? 상여에 보면 모란꽃 장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상여에 그 꽃마차 이런 데 보면 모란거 아니면 연이잖아요. 연은 불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와 같이 들어가니까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란 그러면 오늘 다른 건 다 드셔도 그러니까 물고기가 뛰어넘는 게 어변송용도 하는 거고요. 그건 입시출세다. 그럼 모란하면 부귀영화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모란은 언제부터 했냐면 당나라 칙천무 있죠. 칙천무가 모란에 대한 완상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대. 그리고 당나라 때부터는 얼마나 모란이 범성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당나라에서 뭐 모란을 받았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랬는데 뭐 냄새를 맡아보니 뭐 냄새 막 이 말 나오죠. 예, 선동여왕 얘기. 예. 근데 그때도 당나라 때는 사실 모란도 냄새 맡으면 냄새 나요. 향기 나요.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꽃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관상을 하기 위해서 냄새도 좀 줄어들더라도 색깔이 변화가 되는 모란들을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굉장히 번성했는데 언제부터 완전히 모란이 더 이상 다른 상징은 범람을 못하게 됐냐면 송나라 때 주돈이가 애련설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꽃에 대한 찬양을 딱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꽃 중에서 모란은 뭐 부귀 기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부귀의 기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화려하잖아요. 꽃도 이딴만 하고 진짜 애들 머리만 하죠. 예, 이딴만 하고 그다음에 멀겋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뭐 부귀는 부귀인데 조금 이렇게 좀 힘들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당나라 때는 또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화려하고 번떡거리고 뭐 이런 거 빨갛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도 아니에요. 금색 뭐 반짝반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랑 연결돼 있어서 행복의 상징을 완전히 자리 구축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소재는 뭐 모란, 금계, 금붕어, 연꽃이 있는 잉어 한 쌍과 있고요. 모란과 결합해서 부귀옥당, 부귀평안, 부귀모질, 부귀장춘, 연년유어, 금어만당이 있는데 이건 그림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부귀옥당 그러면 부귀옥당 또는 옥당부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림 보다 보면 모란 비슷하게 치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한문을 쓰는 게 뭐냐면 이 사군자 같은 그림 있죠. 먹으로 그린 그림에 이렇게 모란 비슷한 꽃, 하여튼 동양화에서 꽃 이만한 거 나오는 것 같으면 꽃이 무지하게 크다 이러면 거의 모란이에요. 거의. 뭐 그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파리가 세 개로 갈리느냐 아니 입이 통입이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작약이냐 모란이냐 막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란이고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모란 하나 탁 그려놓고 부귀옥당 왜냐면 부귀하라고 하니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세요. 자, 모란하고 목련하고 해당화를 한 자리에 그리는데 모란은 5월에 피는 꽃이고요. 목련은 4월에 피는 꽃이고요. 해당화는 6월에 피는 꽃이라 지금 요즘같이 이상기후가 아니면 한꺼번에 잘 안 피거든요. 같이 피는 법이 없는데 같이 그려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란에서 이미 부귀라는 거는 딱 자리 잡았죠? 모란 들어가면 무슨 부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닭 나왔는데 부귀 공명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란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게. 부귀 딱 들어가면 목련이라는 것은 옥란이라고 하는데 목련이 꽃방울이 이렇게 붓같이 모아지죠. 그래서 목필화라고 하면서 목련을 선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선비를 상징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최고의 학문기관인 홍문관에서는 홍문관을 옥당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해당화에서 또 당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하고 목련하고 그리거나 모란, 목련, 해당화를 같이 그린 그림을 부귀옥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란이죠? 모란 얘예요, 얘. 아시죠? 모란에다가 목련에다가 해당화예요. 이게 약간 복사꽃처럼 그려졌는데 본인들은 해당화로 그릴 거예요, 지금. 자, 부귀장춘은 뭐냐면요.
장미꽃 있죠? 장미꽃도 좋아했어. 근데 장미꽃은 의미 자체가 늙지 않는 젊은 만년의 청춘이에요. 길장자에다가 봄춘자니까요. 그런 의미라 부귀장춘 그러면 오랫도록 늙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또는 아니면 부귀영화가 늘 잘 길게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에다가 장미가 잘 배합돼요. 그림들에. 자, 부귀평안 이건데요. 이건 또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북경에서 북경 천안문 사태 때 있죠.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빈 병을 깼어요. 그랬거든요. 그 영상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지나간 얘기를 해서 놀라셨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 뭐가 있냐면 화병의 병자는 핑 그래서 평안할 때 평자하고 발음이 핑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평안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괜히 모란을 있잖아요. 모란 사실 이거 뜯어갖고 이런 화병에 꼽아놓으면 이게 위에는 초본 그러니까 풀이지만 밑에는 목본이라 두껍거든요. 몇 개 꼽지도 못하는데 괜히 꽃병이죠. 이거 완전히 이건 저 화병인 줄 알았어요. 가득 하나 딱 있잖아요. 하나. 그래서 꼭 꽃병에 꼽아놓는 이유는 부귀평안도예요. 그러니까 부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나가는 말로 그 다음번에 바로 이어지니까. 자, 부귀모질도라 그러는데 왜 그 그림 보셨나요? 고양이 그리면서 꼭 나비하고 간혹 같이 그리는 그림들 이런 거요. 그게 뭐냐면요. 고양이 묘자하고 70세 노인을 뜻하는 모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조만 다르고 발음은 똑같아요. 마오. 그 다음에 나비 접자하고 80대 노인을 뜻하는 질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비하고 고양이하고 그리면 7, 80까지 요즘엔 7, 80이 별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한갑을 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7, 80 이거는 이제 한정이 되죠 숫자가. 근데 그래서 이게 괜히 얘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자꾸 쳐다보죠? 잡아먹으라고 쳐다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두리를 그리다가 나비를 2개를 그리죠? 그 말은 두 부부가 그렇게 회로하십시오. 축원일 때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모란하고 모질, 모란에다가 아시겠죠? 모질, 부귀모질도. 그러니까 7, 80이 되도록 부귀를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오랫도록 장수하면서 부귀를 누리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딱 보면 남편 딱 데리고 가서 그것도 몰랐어. 이거 되시겠죠? 좀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그 다음에 금계인데 저도 금계 그래서 금계를 그렇게 우리가 잘 볼 일이 없잖아요. 뭐 옛날 무덤 같은 데 찾아보면 뭐 중국에서 금계를 뭐 하사를 받아서 뭐 키웠다. 뭐 장금이 때도 나왔죠. 금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금계가 뭔가 또 금색 나자. 일단 금색 나면 이거랑 관계되고요. 금색 나면 뭔가 부귀영화랑 관계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계는 더군다나 꼬리가 무슨 꼬리죠? 꽁꼬리 같죠? 꽁꼬리 같아요. 꽁꼬리 같아서 문무용인신 5덕을 갖추면서 금조라고도 불렀고 금계. 근데 금계 이렇게 생겼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계화예요. 금계화. 뭐냐면 금계가 보세요. 닭계자죠?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못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없는 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공이 그렸는데 이거 궁중하거든요. 화공이 그렸는데 금자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닭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화공이 안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저 물감 자체가 금순이거든요.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이거 금가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림에 너무 익숙해서 금계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나라 금계 있죠? 미나에서는 참 똘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계화가 똘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 제대로 딱 개잖아요. 금계잖아요. 저는 처음에 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계의 모습은 꽁도 닮았지만 가슴털이 부분이 이렇게 알록달록하니 공작도 닮았고 특히
수컷의 꼬리는 꼬리나 털은 현란하고 아름다워서 부귀의 기상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금계, 부귀를 나타내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그릴 때 바위나 여긴 대나무가 없는데 대나무하고 같이 그리는데 뭐냐면 바위가 우리가 수석이라 그러죠? 목숨 숫자죠? 목숨수하고 수석 그러거든요. 수석도 숫자 자체를 목숨 숫자로 써요. 그 다음에 또 돌석자 쓰는데, 그리고 대나무 죽자하고 축하의 축자하고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축수도가 뭐냐면요,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그림이에요. 부귀하게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성리의 알까지만이 나래요. 그러니까 알이 아니죠. 얘는 씨라서 자식들 많이 오라죠. 이제 제가 이제 알로 뜬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좀 보이시죠? 조금씩. 이게 반복을 자꾸 하면 뭐가 보여요, 이제. 자, 부귀유역, 이거는 또 연년유역 관계는 물고기랑 관계되는데, 우리나라도 후대에 이런 그림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되도록이면 쌍어랑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부금슬과 연결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부귀유는 해마다 재물이 늘어나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라는 것인데, 연꽃연자와 해년자가 같이 교체하고 물고기 연자와 여유로울 여자가 이유로 발음이 똑같이 해서 항상 여유롭다는 뜻이죠.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 왜냐면 이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병풍이 많잖아요. 그거 아세요? 병풍 형식으로 된 물고기 그림 같은 게 특히 물고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조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병풍 형식으로 된 물고기 그림이 동양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확고한 자리를 매김한 한 데가 없어요. 걔네 중국에는 보통 대련으로 돼 있거나 통짜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그러니까 보세요. 긴 폭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꽃 하나 있고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 위로 치켜 올라가는 물고기 딱 맞죠? 제가 개발했잖아요. 수미 쌍관법에서 힌트를 수미 쌍어적 표현이라고. 머리와 꼬리에 물고기를 두고 서로 연계하면서 그려지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금어만당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붕어의 금자가 돈을 나타내는 금자와 그 다음에 물고기 어자가 여유로울 얄자에다가 옥자하고 같이 교체해서 나타내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요, 옥과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라. 어머, 아까 그렇게 안 됐군요. 집안에 가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다 아시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저기 보이는 거 있죠? 빨갛게 보이는 애. 금붕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거 거의 다 중국 거예요. 저거 하나로 찍어낸 중국 건 게 우리나라 금붕어 거의 없어요. 중국에는 당나라 때 이후로 모란만큼이나 성행했던 게 관상풍습이었어요. 물고기 보는 거. 걔네는 그래서 걔네가 또 이렇게 뭐가 좀 강하게 막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갑자기 막 이렇게 우물을 파갖고 뭐 호수를 만들죠? 그러면서 물고기 기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는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물고기 그림이 유지가 돼 있는 게 딱 그러면 북이 영화의 상징으로서 물고기 그림은 금어만당이 1번으로 꼽히는데 보통은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까지는 안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책가도 기물 중에서 간혹 드러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연년유효하고 연결되겠죠? 연년유효하고 연결된 거지 꼭 금붕어로 연결돼. 그리고 또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에는 금붕어를 그려요. 근데 옛날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 금붕어야. 이 사람이 김인관이라고 했는데 17세기부터 18세기에 활용한 화원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금붕어를 그렸길래. 근데 이 사람 그림의 의의가 뭐냐면 금붕어도 금붕어지만 이건 중국에서 배워온 부분이 있지만 이게 산천어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거든요. 우리나라 산에만 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리고 수복장수인데 일단은 목숨 숫자 들어가니까 오래 사는 건 아시겠죠? 뒤에 장수 붙으니까 오래 사는데 비리비리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살면서 복 받으면서 오래 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복이랑 관계되는 것 중에서 수, 부, 강령, 오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상적인 것 중 제일 바라는 것 중에 최고잖아요. 5가지 복을 다 받았으니까. 거기에 이빨이 튼튼한 건 안 들어가요.
오복 중 하나가 이빨 튼튼하다는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런 거. 보면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고 하는데 장수를 상징하는 수를 첫 번째 자리에 놓았다는 것만큼 오래 살아야 여러 복을 누릴 수 있죠. 또 오래 살아야 베풀 수도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소나무, 학, 거북, 천도, 사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복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박쥐, 용, 뭐 보고, 전복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임금이든 조금 부를 많이 누린 사람들이 그림을 소비를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망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그림들이 있어요. 십장생도 규모 크죠? 요지원도 무지하게 규모 크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반도도나 축소도는 그냥 보통 조그만 데 선물하는 건데 이렇게 큰 규모의 그림들이 있어요. 축하연에 들어가는 그림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있어야 그림을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바라는 건 오래 사는 거라고요. 이걸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장수가 상징이 된 건 다 아시죠? 원래 늘 푸르기 때문인데 그것도 있지만 문헌적으로 보면 시경의 천보시에 보면 소나무 장나무가 무성하듯이 이미자손 무성하라 여기서부터 장수의 상징으로 자리를 매긴 했는데 소나무 송자에다가 잣나무 백자 또는 이게 칡백나무 그래서 상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추사 김정희 그림이거든요. 추사 김정희의 노백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 그림이 숫자 중에서 칠판이 없군요. 숫자 중에서 목숨 숫자의 약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목숨 숫자의 약자 그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안 쓰고 이렇게 세 개 끊고 내리고 여기 막 리촌자 이렇게 쓰거든요. 예. 왜? 그 그림을 그 글씨를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획, 세로획 이 글씨를 형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학이 오래 사는 건 아시죠? 근데 학이 왜 오래 사나요? 학하고 거북은 오래 사는 천년을 사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송학도, 송록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혼자 그려지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소나무를 혼자 그리는 것보다 소나무는 학하고 매치를 하거나 아니면 소나무하고 사슴하고 많이 매치를 하죠. 그래서 송학도의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건 송록도, 사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더 이게 장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막 강조하려고 영지, 불로초를 막 갖다 꽂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왜냐면 사슴 녹자에는 녹봉의 녹자하고 음이 교차해서 바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는 장수야, 장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생도라는 건데 십장생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아세요? 중국에는 장생도는 있어요. 근데 딱 10가지를 모아서 십장생으로 자리를 매김한 건 한국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장생도가 먼저 그려졌고요. 장생도는 뭐냐면 오래 사는 짐승을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사슴 오래 살죠? 그 다음에 학 저기 쪼매나게 있죠? 여기 불로초도 있죠? 그 다음에 해도 좀 있죠? 소나무도 있죠? 여기 거북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모아놓아서 근데 10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모아놓은 그림은 장생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십장생도로 잠깐만 십장생도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리매김을 하고요. 거북이 수복장수의 상징인 건 아시죠? 거북이 오래 사는 거. 예. 그리고 거북이 1000년을 넘게 산다. 거북과 학은 1000년을 넘게 산다는 고사에서 화제도 있죠. 구학재령, 귀학1000년, 귀학연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북은 이렇게 예를 들면 용이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며 봉황은 모든 새의 우두머리고 거북은 모든 개축류 그러니까 껍데기를 딱딱하게 갖고 있는 애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우리나라 거북은 언제부터 신선시했냐면 고구려 벽화에 보면 북현무 있죠? 현무가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을 신성시한 것이 현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일단은 이 특징은 뭐냐면요. 때문이 아니고
동우미에 의한 때문이 아니고 생태계적인 것 때문에 거북을 오래 사는 짐승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을 얘는 더 오래 사는 그림인데 축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원을 하는 거야, 바라는 거야 한다고 수석을 나타내는 바위와 축하한다는 의미의 대나무, 죽축 하고, 그러니까 축수도죠. 축수도인데 거북에 장수하면서 여기다가 이건 신선이 호로병, 약병, 아프지 말라는 약병까지 들고 있는 그림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간혹 거북이 아니고 새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왜냐? 새우와 개는요, 수명이 긴 것도 있지만 껍질을 1년에 한 번씩 탈피를 하죠. 껍질을 계속 탈피를 하기 때문에 불로불사의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매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옛날에 양반들이 쓰는 관이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관 때문에 그게 매미 모양을 상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미에는 뭐 오덕이 있고 이래서 문인들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매미도 탈피 과정을 막 껍데기를 벗기 때문에 선태라 그러잖아요. 한약 중에서 껍데기를 벗기 때문에 그것도 불로장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꼭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아까 아침에 약병을 들고 있었다면 얘는 이게 불수감이라 그러거든요. 불수감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도 오래 살죠? 사슴이 오래 사는 건 뭐냐면 보통 사슴은 1000년을 사는데 500년이 되면 하얗게 변한대요. 그래서 백록도래요. 뭐 변하는지는 모르지요.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일단은 뭐 좀에 오래는 살지만 1000년은 어떻게 살겠어요. 절대로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사슴은 뭐 눈망이 아름답고 이렇게 뿔이 있어서 이렇게 높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상들과 함께 근데 사슴에는 정말 상징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태학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상징으로는 사슴이 장수라는 의미를 지닌다면 사슴은 무리를 막 지어가다가 뒤를 탁 돌아본대요. 그러면서 형제간의 우위로 더불어 간다. 이런 화목의 승리로 또 쓰고요. 입신출세로 상징하는 거는 녹봉의 녹하고 사슴의 녹자고 교체해서 사용해요. 발음이 교체해서. 그래서 사슴의 부분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 뭐는 뭐야가 아니고 상징은 공부를 할수록 날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뭔가 껍데기를 하나씩 벗는 것 같아요. 자, 장생도 말씀드렸죠? 일반 장생도는 있지만 십장생도는 한국에서만 보이는 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좋죠? 10가지예요. 근데 장생도의 유래를 먼저 보면요. 고려 말기에 이색이 쓴 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이 났는데 병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장생도를 그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집되어 있는 10가지는 해, 산, 구름, 돌, 물, 거북, 학, 대나무, 소나무, 불로천대. 지금 현재 구름하고 돌은 현재 내려오면은 조선 후기에 보면 없죠? 처음에 바뀌어요. 그리고 조선 전기 기록으로 보면 궁중하였어요. 그래서 십장생의 조합은 우리만의 독특한 십장생도 양식을 낳았는데 고려시대는 민간에서도 시작했지만 민간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색의 글을 통해서 볼 때는 했지만 조선 전개는 궁중의 세화는 뭐냐면 1월쯤에 정월쯤에 이렇게 해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새해에 그려지는 그림들이거든요. 액막에도 좀 되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러니까 세화를 보면서 제작했고요. 19세기에 다시 민화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건 통도사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것만큼이나 장수랑 관계, 그러니까 그림 규모가 아까 집에 갔던 민화들하고 다르죠? 제가 말했죠. 돈이 있으면 오래 살기를 바라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수복장수에 대한 그림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작품 자체도 막 물감을 아끼지 않고 썼어요. 옛날 물감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끼지 않고 쓴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것만큼이나 많이 그랬던 게 서왕모 설화랑 관계된 건데, 자, 요지연도, 반도도, 돈방삭도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 하는지만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왕모 존설은
나중에 신라시대 때 우리 성모설화랑 연결해서 여기 경주랑 가까우니까 좀 연결 있겠죠? 이미 고대 사회에서는 유명했어요. 그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여선 중에 왕이에요. 왕초. 여선 중에 1등인 사람이 서왕모인데 그게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의 학을 타고 있는 신선의 모습이나 이런 걸 따라서 서왕모설화가 도교의 장생설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거지만, 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서왕모가 요지연도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큰 그림, 잔치하는 그림 있죠? 보신 적 있죠? 막 잔치하고 뭐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하나는 물 건너오고 하나는 뭐 새 같은 거 막 타고 구름 타고 날라오고 뭐 육지에서 뭐 이상한 거 타고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잔치에서 속속들이 모여드는 건데 뭐냐면 서왕모가 자신의 생일인 3월 3일 날 주나라 목공과 여러 신선들을 초대해서 궁중에서 요지, 그러니까 서왕모의 궁은 요지라고 해서 못지자죠? 이게 못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가 끼어 있는 거야. 쭉 둘러싸여 있어요. 요지로. 그래서 거기를 초대하는데, 그래서 요지에서 연회를 베푸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연도라고 불렀고요. 근데 서왕모의 생일날 보면, 여기서도 복숭아가 어딨나? 이게 왜 안 보이죠? 서왕모 부근에 있는데? 자,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복숭아 딱 보이죠? 이거는 십장생이거든요. 이건 반도도인데? 그림이 너무 흐려갖고. 여기다. 여기 복숭아 나무거든요? 복숭아를 서왕모 생일날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일날, 요지 옆에 있는 복숭아밭 반도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도 복숭아 있죠? 걔를 반도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해요. 신선들한테. 걔는 한 번 먹으면 3,000년을 산다 그러거든요? 3,000년 사는 거라. 그래서 요지연은 유달리 혼례병풍으로, 그러니까 잔치병풍이니까 혼례병풍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는 뭐냐면 아까 반도에서 천도복숭아를 땄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도 또는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반도는 뭐 가지 길이가 3,000만리가 뻗어있고 뭐 3,000년 만에 꽃을 한 번 피우고 한 번 피운 후 3,000년 후에 이게 열매가 하나 남는 거야. 그러면 그 열매를 짜갖고 이제 복숭아가 나니까 요전에 가서 한 번 먹으면 3,000원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복숭아가 뭐 그렇게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근데 복숭아가 뭔지 모르게 막 천도복숭아를 귀하게 여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해악반도에서 그래서 복숭아 그림이 많이 느는 거예요. 그게 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어머, 복숭아가 옛날엔 잘 피었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리고 자, 뭐 옛날에 그런 거 아시죠?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나오시죠? 그게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삭이란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동방삭은 유일하게 본래 사람이 복숭아를 그 천도, 반도를 훔쳐먹은 게 동방삭인 거예요.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삭이 혼자 있어서 이렇게 탁 복숭아 몰래 도둑혀오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동방삭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림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영지는 끼어있죠? 영지가 왜 그러니까 보통 영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로초 또는 영지 모습을 그리면서 불로초라고 하느냐면 영지가 1년에 3번 꽃이 핀대요. 1년에 3번 꽃이 피기 때문에 삼수라고도 하고 상서로운 풀 또는 신선의 풀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빨갛고 좀 딱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꼭 영지가 있는 곳은 장수, 네. 수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이 들어도. 자, 축수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나무 죽자 쭉 하고 축하의 축자고 그 다음에 바위를 수석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축수하면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그림이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그리려니까 좀 미안해서 확실하게 우리 학을 딱 넣어서, 이거 장수 맞아요, 촉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대나무하고 바위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그림을 못 그렸는지, 사군자처럼 착 펴야 되는데 이게 대나무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림을 못 배워서 대나무를 이렇게 그렸다, 그게 아니었어요. 왜 굳이 대나무는 먹맛이 탁 나게 치지 파랗게 그렸대, 이게 아니고 이건 축수도 의미를 담은 그림이지. 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박제의 복자가 우리가 복을 말하는 일반적인 복, 축복, 행복의 복자하고 통용된다 그랬죠? 이게 백앤모 있죠? 백앤모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 백이에요. 그러면 박지푸, 그러니까 복푸하고 같이 해서 행복의 상징으로 바뀌는데, 얘 지금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죠? 얘가 박쥐예요. 예, 저 이거 나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 나비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이게 나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진짜로 수복장수죠. 오래 사는 애 모아놓고, 그리고 장수까지 하라면서 복도 받으라.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도 괜히 놓은 게 아니에요. 왜 시일 아깝게 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2마리의 박쥐를 그리면 무슨 복요? 쌍복. 그 다음에 5마리를 그리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수백복도죠? 네, 이거는 숫자하고 복자를 이런 문양적 그림. 캘리그래프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문자도를 단순하게 이렇게 한문의 문자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문자 도안도 같은 형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도안할 때마다 정말 오래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아무리 시간만이 더 많다고 그냥 하겠어요? 물감도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조그만 그림이라도 이왕 취미생활을 다른 걸 정말 좋아하는 거 더 많은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이왕이면 미나를 그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의미를 알아가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조그만하게 선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살라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으라고. 정말 꽃의 씨 하나하나를 찍을 때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들이 합쳐져서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용 그림을 그렸는데 왜 오복이냐? 옛날에 용수, 오복, 호축, 삼재란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삼재를 쫓아내고, 용은 오복을 불러들인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복도를 일반적으로 쓰여요. 근데 용의 경우에는, 자, 왕권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우리 비 안 올 때 기우제의 용으로도 용 그림 그리거든요? 모르세요? 원래 용은 비바람이 칠 때 용이 나와요. 이거 수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하게 용이 될 수 있는 물고기가 잉어잖아요. 그럴 때 바다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못 살아요. 네. 그거 왜 민물고기를 여기다 그려냐 이러고 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 그리는 거지. 우리 생태학적 특징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용도를 그렸는데, 사실은 용도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용공훈배도로 많이 쓰였는데, 그러면 호랑이는 호축 삼재, 그러니까 삼재를 막아주니까 벽살 기능이죠. 용은 용수오복이니까 길상의 의미죠. 복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대문에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붙였을까요? 원래는 판화처럼 이렇게 찍어서 붙이고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글씨를 썼어요, 많이.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먹으로 간략하게 그려서 앞에 새에 이렇게 악기는 삭된 것은 막아주고 벽살을 하고 복은 갖고 들어오라는 의미로 붙였어요.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한 짝씩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용호문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물고기 쪽을 보면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어이 항상 제가 가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전 너무 이상했어요. 물고기 그림에서 어떤
일제하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보고하고 전복이 막 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까지는 있질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그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꼭 복도 항복만 그려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물고기를 2마리 그릴 때도 있지만 항복을 2마리 그릴 때도 있지만 3마리 그릴 때 아니면 2마리 그릴 때 이렇게 있어요. 쌍복, 삼복인 거야. 아니면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렇게 전복을 다 그려요. 이유를 몰랐어요. 아무리 중국어로 바꿔보고 의미를 보고 해도 이유를 몰랐는데, 자, 보고가 훅구고요. 전복이 훅구예요. 그런데 복의 복자가 일본말로 훅구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 보고 있잖아. 보기 이렇게 빡빡한 물고기 돼갖고 이렇게 복복자 써놨잖아요. 이유가 저거였어. 근데 이거는 일본화된 문화가 들어와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그게 많이 있든 없든 꼭 말을 해요.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같은 경우에 복복자가 들어가는 건 일본의 발음도 있지만 제가 그랬죠? 다른 보고를 그리는 게 아니고 꼭 황복. 황금색 좋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은 일반적 복이 아니고 이거랑 관계되는 사실 복일 수 있어요. 예. 자, 미나의 상징성에서는 부부화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뭐냐면 보세요. 참 희한한 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미나가 마지막에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서민층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요. 병풍으로 정말 많이 남아요. 병풍으로 남는데 제일 많이 그렸던 게 화조화예요. 모든 미나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반이 넘는 수가 화조화예요. 화조. 물고기도 화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물고기가 쌍이 아닌 게 없어요. 쌍이 아닌 게. 네, 꼭 종류별로. 뭘까요? 쌍은 보통 음과 양의 조화, 부부 화합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주로 화조도의 병풍이 사용됐던 게 부녀자들이 방에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아내로서의 열망과 소망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예쁘잖아요. 솔직히 물고기와 새만큼 알록달록한 게 없거든요. 병풍에. 아니면 이렇게 값이 비싸지거든요. 십장생도 없고 아니면 요지연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물론 수탉처럼 혼자 그리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보통은 후대로 가면 유난히 많아져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입신출세의 상징이 줄어들면서 다산기자나 부부합, 다산기자하고 부부합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방에 잘 들어오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게 굉장히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후대로 가면 굉장히 알더래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앙은 다 알죠? 부부합이랑 관계되는 거. 근데 원앙은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보통 물고기가 하도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과연 물고기가 이냐 아니냐, 원앙이냐 아니냐 이렇게. 왜냐면 청동오리 같은 것도 그림 그리다 보면 꼭 원앙 같거든요. 뭘로 보면 아냐면 뒤에 관수 같은 거 썼죠. 그걸로 이게 수컷 상태에서 있어서 수컷을 원, 암컷을 앙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원앙을 원래 지금도 금술 좋은 새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기록도요. 진나라 최표가 쏜 고금주에 이미 원앙은 물새인데 오리의 일종이고 암컷과 수컷이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 않으며 사람이 한 마리를 잡아가면 남은 한 마리는 제짝을 그리다가 죽는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원앙은 이렇게 한 마리 죽고 나면 바로 다른 거랑 같이 잘 살아요. 그래서 원래 혼례식을 할 땐 원앙을 안 쓰고 기러기를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원앙이 되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앙은 괜히 둘이 마주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 음양지의 상징은 기러기죠. 왜냐하면 기러기는 한쪽 짝이 죽으면 다른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따라 죽지는 않고요. 죽을 때까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데요.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반려의 상징이라고도 하면서 전내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목기러기 있죠. 목기러기를 깎아가 이렇게 절하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고 요즘에 형식만 있죠. 목기러기 이렇게 그런 것들 이게 뭐냐면 백년해로 둘이서 평생 떨어지지 않고 백년하기를 기원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맙시다 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원래 저 기러기는 남자가 준비를 하는 거래요.
아시겠죠?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하겠죠? 백두전은 뭐냐면 할미새의 일종인데 머리가 하얗죠? 결혼식에서 뭐라고 제일 많이 하죠? 주례식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 뭐 해로 하란 말 하죠? 딱 그 얘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자, 백두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마리의 고기가 있으면 이제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쌍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조화합, 부부합 이거랑 관계되는데 동방 바다에는 뭐 비목어라는 것이 있는데 걔는 눈이 한 짝씩만 달려있대요. 한 짝씩만 달려있어갖고 둘이 같이 안 다니면 길을 못 찾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부부화합과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 뭐 이러면서 동양의 뭐 우수사상, 궁합사상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보통 여자들이 놀이기에 제일 많이 쓰죠? 여기에 물고기 문양. 이게 많이 쓰이는데 재밌는 건 그 비목어가 뭘로 켜야 되는지 아세요? 미나로 오면 가자미 이제 한쪽 눈으로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 아니면 가자미나 넙치류로 표현해도 돼요. 진짜로요. 가자미나 넙치류. 왜냐면 비목어에 보면 한쪽 눈만 있다니까 눈도 있고요. 한문의 원전을 보면 비목어가 있는데 그 고기는 접어라고 한다 그러거든요. 납작한 접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가자미로 이렇게 싹 넘어가요. 그래 가자미로 넘어갔다가 때로는 가자미가 없으면 뭐지? 뭐 쥐치 뭐 이렇게 약간 납작한 애 있죠. 걔들로 조금 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림에서 대치가 돼요. 그리고 부부합의 희여도인데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희롱하는 그림이니까 뭐 당연히 이건 부부합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꼬시는 그림이에요, 그냥. 근데 자, 꼬시는 그림인데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되냐면요. 자, 보세요. 그걸 안 갖고 왔군요. 너무 야해서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메기 그림을 그릴 때 산란기의 메기들이 이렇게 둘이 X자로 엉킨대요. 이렇게 하면서 산란기를 맞는데 그런 걸 그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참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사의 의미가 담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 거예요. 일본 거랑 똑같아서 일본에서는 도미를 축하한다는 타이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메데타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경사롭다 뭐 그러면서 도미는 일부 일처만 하고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합방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갖고 부부지합을 잘 지키는 물고기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도미를 그는데 이것도 일제문화하고 영향이 있을 때 들어온 물고기예요. 얘하고 고등하고 그 다음에 하합도는 새우 합자하고 조개 합자가 축하의 합자고 화합의 합자고 같이 교체 지내기 때문에 뭐 부부합 형제간의 우애 또는 또 뭐지 임금과 신하 간의 화합을 의미할 때도 하합도를 써요. 그리고 축하의 하자는 축하의 하자이기 때문에 뭐를 축하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보내지겠죠. 그리고 미나의 상징적 의미에서 다산기자는 여러분 오복의 상징을 쭉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수부, 광영,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유호독 대신에 귀가, 고종명 대신 자손 중다가 돼요. 그러면 유호독은 뭐냐면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보다는 귀하게 되는 게 낫고, 자신의 천수대로 사는 고종명보다는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식을 낳아서 많은 자식을 번성하게 하면 이거는 모든 생물의 본능이라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기자의 대표적인 상징은 아까 말씀드린 씨가 많은 건 넝쿨이 지면 자손 만대로 이어지면서 넝쿨 지고 흘러라. 그 다음에 남근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넝쿨. 자, 그 다음에 포도 넝쿨은 이거는 통일신라부터 이미 있었다. 그 다음에 민화에서의 포도의 표현은 보통 넝쿨로 그리거나 아니면 김영절지 같은 그림에 포도 송이로 놓아있는 걸로 그린다. 그리고 석류 많죠? 얘가 석류고요. 얘가 불수감이에요. 왜 불수감이냐면 부처님 손처럼 생겼다 그래서 불수감이에요. 그리고 석류하고 불로초가 함께해서 불로초는 장생이죠. 석류는 다자죠. 백자 장생도가 되는 거예요. 석류, 불로초. 그 다음에 장생 의미 있죠? 장생 의미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넝쿨이 지는 거는 넝쿨이 이어지듯이 자손만대 자손이 번창하면서 계속 이어지십시오 하는 세 개의 면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박, 참외, 그 다음에 호로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미와 호로박의 모양도 조금 그렇고 거기다가 안에 씨가 있죠. 남성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책가두는 이런 책가두라든가 이런 곳곳에 나타나요. 여기를 보면 수박, 그 다음에 새가 쫓고 있는 거죠. 이게 물총새가 연밥을 쫓고 있을 때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지, 불수가 이제 딱 한국적 상징이에요. 오이. 이건 조선 후기 이후에 고추가 들어왔죠, 우리나라가. 근데 들어오면서 남성의 상징으로 딱 앉혀졌어요. 그리고 연생기자에서 귀한 자식을 연이어서 많이 낳으라는 연밥을 쫓는 물총새의 표현들이 나타나면서 연밥이 알이 많죠. 거기를 하나하나 파먹을 때마다 자식이 한 명씩 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해도에서 다산기자의 상징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인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해도에 이미 깔려있는 상징이라서 후대에 가면 이거 분명히 연년유효 그림이죠? 연꽃. 근데 배가 볼록해요. 알이 꽉 찼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뭔지 모르게 감싸 안고 이렇게 X자 교차하고 이렇게 배배 꼬이고.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자, 뭐하고 닮았죠? 아시죠? 네, 뭐하고 닮았죠?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눈을 탁 뜨고 있는 성적인 기물을 상징하는 것들도 다 다산기자의 상징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더 많이 닮았죠? 얘는 뭐 피할 수도 없죠. 그쵸? 아니, 말 안 해도 아시죠? 표정이 왜 없으세요? 그래서 다산기자는 근데 이미 베이스로 깔려진 상징이라는 걸 왜 아냐면, 공민왕의 그림을 보고 이첨이 쓴 문헌에 보면 잉어가 새끼를 많이 낳듯이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공민왕이 자식이 없잖아요. 노국공주가 아들을 낳다가 죽긴 했지만 그건 이제 알 수 없고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잉어를 새끼를 많이 낳는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문화적으로 다산기자는 베이스가 됐던 상징이었다. 그리고 간의 평안의 의미는 뭐냐면 평안하라는 의미에서 상평통보에 보면 상평, 항상 평안하겠죠? 이런 거랑 관계되는 문양이나 글씨가 다 포함돼요. 그럼 이거는 보세요. 옆전에 보면 초재진보, 그래서 재물을 불러 모아서 부유하고 보배로운 데로 나간다니까 이건 부귀영화겠죠. 부귀의여겠죠. 그 다음에 백자천송, 그러니까 이건 다산기자겠죠. 이렇게 문자적인 것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간의 평안의 의미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유교 문자도의 뭐 효자도라든가 뭐 이런 오륜 행실도, 뭐 이런데 문자도 안에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나타나. 이거는 오륜 행실도에서 왕상의 고사랑 관계되는 건데, 이거 그거예요. 계모가 한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대요. 그것도 점친 엄마도 아니고 계모가요. 그래갖고 얼음을 깨갖고 어떡하니 막 이랬더니 쌍니 여출. 그래서 갑자기 신령님이 참 너무 예쁘게 보셔서 쌍어 2마리를 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마리 나와요. 막 까먹어요, 그림이. 또 1마리가 딴 데 있고요. 그거를 옛날에 그림은 조화용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간의 평안, 그러니까 오늘 행실도 있죠.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벽사위 기타붐인데, 벽사는 뭐냐면요, 나쁜 것을 막아주고 삿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악한 짐승을 탁 그림을 붙임을 해서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싫어하는 것, 경변주사나 빨간색 같은 걸 통해서 부적 쓰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하는데, 벽사는 액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민족 정서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액막의 변화가 확실한 게 잡히는데, 이게 통일신라 때 문헌은 안 남아있고 조선 초기에 보면 처용의 얼굴이 있어요. 이게 악신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교합을 했는데 처용이 막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그 너그러움에 너무 동해서.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벽사의 의미인데 처용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처용이 무섭나요? 액막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얼굴이 어떻죠? 의외로 만년의 미소를 띠고 전혀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랑 유사한 시대의 당나라의 문배 그림이에요. 똑같은. 무섭죠? 그냥 얼굴만 비교해볼까요? 똑같나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너그러운 아량과 그것으로 역신을 막아주려고 하는 처형의 인자한 모습을 담고 있는 민족적 추위가 담겨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벽사에는 보통 우리가 까치호랑이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에? 제일 많은 게 까치호랑이잖아요. 까치호랑이 역할은 이 벽사의 액막 그림이에요. 액막이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하고 용하고 같이 있는 것들. 까치호랑이 많죠? 근데 거기서도 까치호랑이 얼굴을 보면 어때요? 우스꽝스러울 만큼 재밌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이미지가 신분차별과 관련된 풍자가 담겨져 있는데 왜냐? 이거 일반적 해석이에요. 여기 지금 까치가 막 쪼아대죠? 막, 예? 그럼 민초를 상징하고 호랑이가 권력을 함부로 휘날리는 탕가놀이나 양마 같은 지배층을 가리키기 때문에 까치가 바보 호랑이를 혼내줌으로 해서 조선 후기부터의 신분차별에 항변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요. 자, 이 까치 호랑이가 민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양반들한테 있었을까요? 양반집에서 나와요. 그럼 과연 진짜 그걸 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양반집에서 나와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반집에서 나오는데 양반이 자기를 혼내는 그림을 그걸 모았을까요? 아니 그 양반은 좀 착했나요? 그거 말고도 문배로는 다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흥도는 삼재를 막아준다고 그랬죠. 삼재는 원래 수재, 화재, 풍재 또는 병난, 지력, 기근을 막아주는 벽사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매를 그리도 그죠? 그리고 보통 경우에 빨간색 이렇게 해가 팍 뜨는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 삼흥도를 많이 그려요. 그리고 물고기가 눈을 감아도 여기는 투명해서 항상 지키죠? 그런 것처럼 자 경계의 표현으로 물고기를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적 이야기 그림, 구운몽도, 삼국지 연인인데요.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한국 민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시간이 원래 길어요. 한번 말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옆으로 안 샜는데도 말이 길어요. 자 민화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입신출세, 부귀유여, 수복장수, 부부하, 다상기자, 간의 평안, 벽사의 길상적 상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상징적 의미는 화폭 내의 다른 기물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연꽃 그림의 경우에는 물총새가 연밥을 쫓아먹는 연생귀자를 통해서 다상기자의 상징을 상징했다면 갈대와 개와 함께 배치되었을 때 연꽃은 일로연과에서 일생 동안 한 번만에 과거에 바로 급자라는 입신출세랄 그리고 쌍어와 함께 배치가 돼서 연년유효할 때는 부귀유효의 상징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상의 상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배치되는 거냐에 따라서 사물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화에서는 뜻을 그리고 뜻을 찾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이게 보세요. 이런 그림 과연 그렸겠나 싶은데 김기창 화백 아시죠? 김기창 화백 너무 똑같죠?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문효도 박생강 화백 이런 것들이 있고 현대에도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 갖고 있는 민화의 해석들은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민화가 차용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형태의 차용이나 오방색의 색상만을 차용하고 있어요. 의미를 살리지 못해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왔어요. 결국은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 나오면서 우리가 옛것을 본받아 더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면 옛날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림을 단순히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민화는 정말 형편없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부분에서 알아야 한다는 거고 결국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올해가 청마해죠? 네. 올해 청마의 해인 포스코 갤러리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가다는 전시회가 있었어요.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봐온 현대 미나 작가들 중에서 의미를 그림에 담는 사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한민족 신명과 신바람이란 그림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보셨어요 혹시? 포스코 갤러리에서? 예? 보셨어요? 자, 가보년 시간을 담다 전시에서 이게 이정옥 선생님이란 분이 하신 거, 이게 포항분이세요. 제가 왜 포항에서 이걸 하겠어요? 포항분이니까 아시라고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포항분이세요. 의외로 미나가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항에 분명히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포항분이신데 이정옥 선생님께서 민족분의 염원, 즉 미래를 향해 열린 시간을 화폭에 달았습니다. 특히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하는 이정옥 선생님의 작품인 한민족의 신명과 신바람은 전통 민화의 현대적 접촉을 상징적 모티브를 통해 의미를 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두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이게 단군입니다. 단군으로 대변되는 홍익인간에서 출발한 한민족 정신사와 오늘날 한류를 대변하는 싸이입니다. 싸이가 가보년, 즉 말띠해를 상징하는 말띠 말 위에 마상이라고 하죠. 말 위에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마상, 그러니까 말 위에 있다는 건 오래지 않아, 즉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달리는 말의 형상은 뛴다는 발음인, 달리는 말의 형상은 뛴다는 발음인 달릴 보자 파오와 자 파오 맞습니다. 제가 한문을 중국어 발음을 잘 못합니다. 파오 자 파오와 어디 있습니까? 파오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인 보자와 유사음으로 대치가 됩니다. 따라서 한민족 신명과 신바람의 의미는 2013년 가보년을 맞이해서 오래지 않아 마상이죠. 한민족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평안과 행복을 전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한류의 기원이 말의 성정과 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이게 작품 현재 지금 2개만 갖고 왔는데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째 청마회니까 청마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마상 위에다가 말의 안장 위에다가 우리나라 기아라든가 이 마크를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나를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미나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문화는 가장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죠. 가장 우리 것을 갖고 나아가는 게 가장 세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갖고 나아가는 게 세계에서는 훨씬 효용해요.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이 취하는 거는 소재를 취하거나 색상을 취해요. 보여지는 것만. 그러나 우리 그림에는 보여지는 것도 있고 읽혀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는 나아가셔서 이제까지 많은 읽혀졌던 우리 문화가 잊혀지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는 한번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뭐가 있지? 한번 좀 기울여 보신다면 잊혀져 가는 문화에 대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그것이 정말 우리 걸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나를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벚꽃 창신, 옹고지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